안녕하세요. 대한독립을 외치다 송영대입니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했는데요. 이때 비통함을 못 이겨 독약을 마신 26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오른쪽 시신경을 다쳐 애꾸가 되고 만 그는 이때부터 흘겨볼 예자, 볼 관자를 자호로 삼았는데요. 그가 바로 외교 무대에서 활약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공헌한 예관 신규식 선생님입니다. 신규식은 1879년 충북 청원군에서 중추원 의관을 역임한 신용우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신배구 신채호와 함께 산동 삼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반일 감정을 갖게 된 것은 15세가 되던 해에 일어난 갑오 동학혁명 때문입니다. 동학군이 청주성을 공격했으나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고 만 건데요. 이에 분개해 친구들과 동년군을 결성해서 훈련을 하는 등 항일의식을 키웠습니다. 17세가 되던 1896년에 조정환 여사와 혼인했지만 3개월 만에 신학문의 뜻을 세우고 부인을 남겨두고 홀로 상경하는데요. 얼마 뒤에 중국으로 망명하면서 어린 신부는 길고 긴 세월을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선생은 1898년 외국어 고등학교인 관립 한어학교에 입학해서 중국어, 한국사, 지리 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시민사회운동이었던 만민공동회의 부장급으로 활동하면서 안창호, 박은식 등과 친분을 맺었는데요. 이 일로 구속되어 한어학교는 끝내 졸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1900년에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 들어갔지만 학교 당국의 불합리한 처사와 부패에 대항해서 동맹휴학을 모의했는데요. 다행히 군법 처형을 면하고 1902년 무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죠. 대한제국 육군에서는 보병 참위로 임관되어 부위까지 진급했습니다. 그러던 1905년 일본에 의해 을사늑약이 체결되는데요. 선생은 육군 참위로서 지방 군대와 연계해 대일항전을 계획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맙니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청년 장교 신규식은 솟을 대문들을 골라 몽둥이로 후려치며 미친 듯 소리질렀습니다. 을사오적들은 나오너라! 나철과 함께 을사오적 제거 활동을 했지만 역부족임을 절감하고 사흘 동안 문을 걸어 잠근 채 단식하면서 결단을 내립니다. 을사늑약에 붕괴해 자결한 민영환의 순국은 소극적 행동이 아니라 적극적 투쟁의 하나라고 여긴 것이죠. 마침내 자결을 결심하고 독약을 마신 신규식 선생. 다행히 문을 부수고 들어온 가족들에 의해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지만 이미 약기운이 번진 오른쪽 눈은 시신경을 다쳐 애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쪽 눈을 잃고 항일 활동에 나선 그는 이때부터 흘겨본다는 뜻의 예관을 호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907년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당하는 치욕을 또다시 겪게 되자 선생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것은 통감부의 감시를 피하면서 국력을 키울 수 있는 공업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업 전습소생들을 중심으로 한 공업연구회를 조직하고 퇴역 장교를 규합해 황성광업주식회사를 설립해 운영했습니다. 선생의 활동의 또 다른 중요한 분야는 한민족의 뿌리인 국조 단군을 모시는 대종교인데요. 함께 을사오적 제거 활동을 했던 나철 선생이 1910년 8월 5일 단군교를 대종교로 개칭하면서
그와 더 가까워진 것이죠. 이후 국조단군을 국민 통합의 구심점으로 신앙하는 것에 뜻을 같이 한 선생은 대종교의 1호 신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해 8월 22일 병술국시가 일어나면서 선생의 근대 교육과 계몽 활동을 통한 국권 회복은 모두 허사가 되고 마는데요. 또다시 음독 자결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는 나철의 제지로 실패를 합니다. 구사일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신규식 선생은 독립운동에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1911년 상해망명을 결행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한일 강제 병합을 공표하자 식민 통치 아래 생존권까지 박탈당한 한인들이 대거 해외로 망명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조국과 제일 가까운 만주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들었고 그 다음은 비교적 활동이 자유롭고 교통의 요충지였던 상해였습니다. 상해는 아편 전쟁으로 인해 처음 개항된 항구로 중국에서 크게 발전하였다. 당시 국내외의 교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서방 열강에 조개지가 설정되어 있어 청해 간섭을 피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서방 근대 문명이 들어와 인쇄, 통신 시설이 비교적 잘 되어 있어 중국 혁명당인들이 활동을 전개하기가 좋게 되어 있어 이미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다. 국제적인 감각과 선견 지명이 있었던 선생은 중국 혁명 동맹회회에 가입해서 손문, 송교인, 진기미 등과 교류를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중국 신해혁명에 외국인으로 참여해 중국 국민당 정부와 항일 연계 투쟁의 기틀을 마련합니다. 1911년 여름에 이루어진 손문과의 대화에서 그가 신해혁명에 참여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중국 혁명운동이 한국 독립에 직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양국 사이는 순치의 관계였습니다만 중국이 우리를 속국시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혁명 이념으로 볼 때 과거 우리에게 진 묵은 빚을 청산해 주리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선생과 손문의 혁명적 동지애는 변함없이 지속됐는데요. 이 우정을 바탕으로 손문의 도움을 얻어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은 또한 3.1 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수립에 주춧돌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선생과 동지들이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민족 운동가들을 상해로 불러 모으면서 시작되는데요. 뜻을 같이 한 그들은 신한혁명당을 조직하고 본부장은 이상설, 감독은 박은식이 맡고 상해 책임자는 신규식 선생이 맡았습니다. 이들은 한때 고국에서 광무 황제를 망명시키려고 구상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세울 독립된 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제가 되어야 한다고 여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조속히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917년 조소왕, 박용만 등 13명의 독립운동가와 함께 대동단결선언을 선포했는데요. 핀란드, 폴란드 등 당시 피압방 민족의 독립을 열거하며 우리나라도 통일된 최고기관, 즉 정부의 조직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와 일본 등의 동지들을 밀파하여 28 독립선언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선생은 누구보다 감격하여 활동에 나섰습니다. 독립을 선언했으니 이를 주도할 기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여운형 서병호 등과 상해에 독립임시사무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상의한 것이죠. 그 와중에 조국의 독립을 바라는 애국지사들이 상해로 집결했는데요. 국민의 뜻이
독립정부 수립에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드디어 1919년 4월 11일을 기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만방에 선포합니다. 임시정부를 수립한 후에는 손문 등 중국 광동정부로부터 국가 승인도 얻어내는 등 외교적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때 선생은 신경쇠약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임시정부 내각에서 제외됩니다. 임시정부 수립의 의의와 선생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글이 있습니다. 한국 임시정부의 조직은 무수 선열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요 3천만 자유를 애호하는 한민족의 옹호로 이룬 것이요 전 세계 정의를 숭상하는 인사의 종정으로 해서된 것이며 1000만 번 불굴불소하는 혁명지사의 추진으로 된 것이다. 선생은 1919년 4월 제4회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충청도 지역의원으로 선임되고 의정원 부의장에 선출됐지만 다음 해에 건강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모두 사퇴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임시정부는 이미 내분에 휩싸이고 있었는데요.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인 이동휘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자 일부 강요들이 사퇴하고 임시정부를 떠난 것이죠. 1921년에는 이승만까지 하와이로 떠나자 선생은 국무총리 대리와 외교총장을 겸직하며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수습했습니다. 그 결과 독립운동의 두 가지 흐름인 외교 노선과 무장 투쟁 노선을 접목시킬 수 있었죠. 1922년 3월 20일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자 선생은 임시정부의 모든 보직에서 사임했는데요. 단합되지 않는 임시정부를 통탄하면서 25일 동안 금시가다 9월 25일 마지막 남은 숨을 끊고 이승을 떠났습니다. 정부 숨을 거두면서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1962년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항일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역사학자들이 많은데요. 박은식, 정인보, 신채호, 장도빈 등과 함께 신규식 선생을 추가해도 무방할 겁니다. 치열한 역사의식이 바탕이 되어 오랜 세월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일례로 선생은 한국혼이라는 장편 사론을 연재해 독립운동가들은 물론 중국 지식인들로부터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 첫 문장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마음이 죽어버린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없고 망국의 원인은 이 마음이 죽은 탓이다. 우리의 마음이 곧 대한의 혼이다. 다 함께 대한의 혼을 보배로 여겨 소멸되지 않게 하여 먼저 각자 자기의 마음을 구해 죽지 않도록 할 것이다.